지난 시간에 어,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출금 전표라든지 입금 전표, 그다음에 대치 전표 입력하는 거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교재 245페이지 보시게 되면 2월 1일부터 22가지의 그 뭐죠 회계 예제가 나와 있거든요. 자, 교재 보시면 여기부터죠. 경영과 회계의 기준 거래 내역이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2월 1일부터 지금 제가 화면을 올리게 되면 뒤에 계신 분들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분기의 내역을 갖다가 써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서 따라서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하시고 설명 들으실 분들은 설명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여기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건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입력한 거 그대로 다 카피를 받아서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네요. 같이 입력해야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얘도 화면 띄워놓을게요. 자, 2월 1일 거래부터 볼게요. 반포 문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시잖아요. 읽을 때에는 영업분지, 생산분지, 관리직인지 또 생산직인지 이런 것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지금 표시를 해놓으세요. 문제 읽으실 때 문제가 길어지면 내가 빼먹으면 안 될 거 반드시 키워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표시해 놓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서는 빼먹지 않고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지금 영업부에서 쓴다고 하니까 비용 문제가 나오면 얘는 800번대의 비용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만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를 지급했대요. 근데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는데 여기 계정에 소모품비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비용으로 하라고 한 번 더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일단 500번, 800번 구분하는 것 때문에 부서, 지금 본사인지 공장인지 구분하라고 알려드린 것이고, 여기는 좀 비용으로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하죠. 2월 1일 날 지금 차변에 소모품을 샀는데, 이렇게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는 것은 소모품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걸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비용 처리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비용 처리법이라는 게 살 때 비용으로 쓰면 그게 비용 처리법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을 샀다고 했으니 5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변에 자기압수표는 받을 때도 현금으로 여러분은 기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도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면 현금을 하고 기록해라고 배웠었죠. 여기 현금이라고 쓰는 거 압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5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현금이 전체 금액이 현금하고 똑같으니까 출금 전표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분할 때 출금 전표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후에 여기 소모품 이렇게 해놓고서는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렇게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기록할 때 소모품 이렇게 쓰면 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른다. 별거는 아닌데 말기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이하고 똑같이 여러분 회계 1급에서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잘 나오는 계정이 보험료 계정이에요. 보험료도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해놓고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면 보험료라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용처리법.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세요. 그러면 성급 비용이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산 처리법. 자산 처리법. 그래서 여기 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지난번에 이론에서 설명은 다 해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왔다리 갔다리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도 똑같이 이 자료를 2월 1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1일 날 회사 5000번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날짜 2월 1일 출금전표를 전환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비용처리법이니까 소모품 B 500번 800번 800번으로 해서 금액은 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2일 공장에서 공장 얘기 나오죠.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500번대 비용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자동차세를 냈대요. 이건 세금과 원가겠죠. 근데 또 본사도 나와 있네요. 여기 본사 이건 800번대 여기도 자동차세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현금 납부액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 들으시고서 한번 써보세요. 공장에서 낸 승용차, 공장가의 승용차는 출금전표로 해서 현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본사 거는 본사 거대로 출금전표하고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 다 해도 되는데 얘를 전표 하나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차변에 저기 세금과 원가 하나 이거는 500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세금과 원가 이거는 판관비 800번대가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그 현금 금액 합친 거 두 개 다 쓰게 되면 전표 하나에 다 작성이 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에서 전표 실무에서도 이런 상황인 경우에 전표 하나에다가 그냥 입력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이거 전표 한 장으로 차변, 대변 구분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 입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말뜻은 써드릴게요. 먼저 차변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500번대 쓸 때는 제로서는 27만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금과 공과 이번 얘는 800번대 판관비라고 그랬었죠. 금액은 18만원 이렇게 쓰시고 45만원이죠. 합계 금액이. 자, 그럼 대변에다가는 현금 해가지고서 45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표 한 장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으니 저도 이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2월 2일 거래이고요. 자, 우선 구분 차변에 500번대 세금과 공과 500번대로 해서 금액은 27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0번대 세금과 공과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 하나하나 문제 풀 때마다 머릿속이 엄청 괴롭겠죠. 그래서 계정 잘 암기해 두시라고 얘기를 해 놓는 거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정들 잘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거 빠른가요? 따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저는 또 쓰기까지 하는데 이거보다 늦는다 그러면 더 늦게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2월 3일 거래 봅니다.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뭔가 비용 문제가 나온다면 500번대로 처리해야겠구나. 교육 제조부서에서 실시했대요.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요. 강사료는 100만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강사료 뭐라고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원천징수세 33,000원을 원천징수 나오네.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했대요.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직원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 불러다가 교육할 수 있겠죠. 이때 쓰는 계정의 이름은 교육훈련비를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공장이죠. 그러니까 교육훈련비 조회하셔서 500번대 교육훈련비를 차변에다가 이렇게 쓰셔야겠죠. 차변에 교육훈련비 해서 금액이 아니라 얘는 500번대 제조경비를 해서 강사료 교육훈련비 얼마였었어요?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접하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도 회사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 그랬죠. 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강의하고 난 다음에 지급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원천징수 금액이 보통 이제 부가세법 때 배우실 거예요. 교육은 나중에 배울 면세 항목이에요. 면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 자체는 여러분 교육비 낼 때 학비 낼 때 부가세 본 적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안 내서 모르죠 잘? 교육비는 의료비, 교육비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걸 강의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강사했잖아요. 강사가 왔을 때 강의하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이 강사는 직업이 뭘까?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와서 자기 강의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세율은 원천징수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은 3%예요. 몇 퍼센트? 3%인데 거기 10%. 그러니까 3% 계산된 금액의 10%. 그게 지방소득세거든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그 소득, 100만 원이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얼마란 뜻이에요? 여기서 계산한 거 보니까 3만 3천 원이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3만 3천 원을 제외하고 그 강사한테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외부 이렇게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돈을 지급할 때 저기 강사료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래. 그럼 100만 원을 홀라당 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모르면 그냥 집어넣겠죠. 그리고 뭐 받아갖고 오라 그래요? 윗사람이 세금 징수해갖고 오라 그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할래요? 제가 세금을 못 띄고선 드렸으니 그 세금만큼 다시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겠죠. 얼마 드리면 되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될 만큼 대충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죠? 뭐 이런 일이 회사에서 벌어질 만한 일인가요? 이로써서는 안 될 일인가요? 원천징수에 관련된 거, 부가세에 관련된 거는 차후에 배울 테니까 일단 여기서 그런 내용을 알아두고 지금 이것도 원천징수도 회사에서 직접 했죠.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면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죠?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은 얼마고 3만 3천 원이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현금 지급했대네요. 현금 지급은 96만 7천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뭐냐? 지금 여기 현금은 전체 금액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죠. 그죠? 이럴 때는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전체 출금전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 전체 금액이 아닐 때에는 차변, 대변 구분해서 대체전표로 쓰시는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저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3일이고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얘는 500번대라고 그랬었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33,000원. 33,000원.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96만 7천원 이렇게 줬다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4일 거래해 볼게요.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만원짜리, 그 다음에 시가는 65만원짜리를 국군 위용품, 요즘도 이렇게 국군 위용품 주는지 모르겠어요. 기탁하였다. 그리고 여기 아주 반듯하게 적요 입력할 건 나왔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적요 입력하라 그러면 적요에다가 제가 유일하게 뭐만 입력한다 그랬어요? 타계정대체만 입력한다 그랬었죠. 8번.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요 문제만 나오면 딱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국군에다가 기탁을 했다고 위문품으로 기탁했다 그러면 계정은 뭘로 써야겠습니까?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했었죠. 근데
기부금은 당연히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 코드 번호인 900번 기부금 900번으로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가겠느냐 시가겠느냐 이런 거 구분할 때요. 봐요. 기부하면서 지금 내가 새로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요. 기부하면서 내가 거기다 판매를 하는 걸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걸까? 있는 걸 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시가로 이익 붙여서 줘야 될까? 아니면 원가대로 줘야 될까?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써야 되는 것도 원가를 써야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있던 거 줄 때에는 뭘 쓴다? 판매가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목적이고 지금 내 포지션인 거예요. 내가 있던 걸 줄 때는 원가로 준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도 원가로 5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는 지금 뭘 줬어요? 현금을 줬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 줬어요. 물건을 줬어요. 물건. 여기서 지금 제품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제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금액 50만원 이렇게 써야 될 거죠. 왜? 매출한 게 아니니까요. 매출 팔았다 그러면 매출 원가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매출 원가 아니잖아. 아니,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하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부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고자산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상대 계정이 판매된 게 아니라면 이건 다른 계정으로 바뀐 거예요 라고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적요 항목에다가 F2 눌러보시면 8번이 있을 거예요. 타 계정으로예요. 타 계정으로 대체. 거기 타 계정에서 대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재고자산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매출된 게 판매된 게 아니라면 타 계정 대체라는 계정을 이렇게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유는 차후에 또 원가 회계 배울 때요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매출원가라는 것은 판매된 걸 알아봤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하고 기말 재고액 뺀 게 나머지는 다 판매된 것으로 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판매됐어 안 됐어요? 근데 제품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얘는 그 다른 계정으로 바뀐 것만큼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판매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걸 갖다가 표시할 때 이렇게 해 주어야지 매출원가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기에는 차변에 기부금 50만원 써주시고요. 대변에 제품 50만원 써주고, 그 다음에 적요란에다가 타기정 대체 꼭 써주셔야 돼요. 안 하면 이거 틀렸다고 할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적요 입력하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8번이구나 딱 알아들을 수 있겠죠. 뜻은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판매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2월 4일 날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월 4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기부금 53 해주시고요. 금액은 원가가 얼마였다 그랬지? 50만원. 대변에다가는 제품 50만원, 적요에다가는 8번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5일 거래고요. 정기요금 80만원이 청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본사건은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건은 50만원이래요. 그럼 본사는 정기요금 뭘로 쓰기로 했어요? 수도, 광열비, 공장은 뭐 쓰기로 했죠? 전력비 구분하고 계시죠? 보통예금 기자에서 인출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분기할 때 차변은 수도, 광열비, 얘는 판관비라고 그랬었고요. 800번대 금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전력비는 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합쳐서 8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날짜는 2월 5일 차변에 수도 광열비 30만원, 대변에 전력비 50만원, 대변에 보통이금 80만원. 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월 21일 보니까 이거는 그 급여명세서죠. 그죠? 자, 급여 나갈 때 지금 여러분이 이런 표를 처음 보시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되게 자료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급여 나갈 때 설명했던 거 요부터 잠깐 복습을 하고서는 그때 다시 밑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썼지 않았어요? 급여 200만원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200만원이란 소득에 대해서 직원 회사에서 돈을 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된다 그랬었죠. 예수금으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세금 다 합쳐서 20만원을 갖다가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했다면 20만원 이렇게 쓰기로 기억했죠. 나머지 차이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보통예금에서 빼줬다. 18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금 여기는 급여라고 쓴 거는 우리가 회계 2급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본사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공장도 있잖아요. 월급은 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급여를 갖다가 두 가지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여기 관리직원 있죠? 여기 급여 총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에 떠나서 다 저희 급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구분을 할 때는 차변에 급여 그냥 250만원 통으로 이렇게 다 써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옆에도 보시게 되면 급여 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직권은 뭘로 쓰기로 했죠? 생산직의 월급은 임금이라고 쓰기로 우리 했어요. 임금은 얼마예요? 380만원.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돼요. 물론 계정은 여기는 판관비일 것이고요. 얘는 제주경비. 즉 800번대, 500번대로 일단 급여만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여기서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쓸 필요 없어요. 얘는 따로따로 써야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 얘네들은 다 4대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얼마래요?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33만 1,550원 나왔는데 여기 지금 계정 공제 합계금액은 뭘로 쓸 거예요? 원천징수한 금액이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얘는 뭐로 써야 되겠어요? 예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비용일 때는 500번이다 800번이다 구분을 해야겠지만 얘는 지금 예수금이니까 예수금은 부채죠.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자산 이런 계정들은 500번 800번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합계금액만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 예수금처럼 대변에다가 예수금 합계금액만 써주시면 돼요. 얼마? 8550, 520 이렇게 520 됐죠? 그리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여기 차인 지급의 합계금액 있죠? 합계금액 5, 449, 480 이렇게 쓰면 지금 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어 드린 거하고 어떻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도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여기서 어떤 것인가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하고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차인 지급에 뭡니까? 총 급여 있죠? 지급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였었어요? 630만 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공제, 예수금으로 공제해 놓은 금액이 85만 원이죠. 그럼 차이나는 금액 있잖아요. 차이나는 금액은 이제 보내줘야겠죠? 그것도 회사에서 다 갖고 있으면 직원들한테 몰매 맞아요. 그래서 돈 보내주는 거 차인 지급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는지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날짜는 2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급여 금액은 250만원, 임금 해가지고 380만원, 제별에다가는 예수금 우르해서 85만 520원,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에서, 그럼 보통예금 맨 마지막에 하니까 지가 알아서 잔액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2월달에 대한 회계사의 거래 한번 쭉 입력을 해봤어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뒤에 있는 교재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 한번 그 해설지를 차근차근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달 거 보도록 할게요. 3월 1일 거 거래네요. 당사가 보통 예금 계좌에 이자가 발생했대요. 3월 1일날 이자가 발생해서 원천징수세 15,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4,600원 입금이 되었다. 자,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통장에다 예금을 해놓겠죠.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이자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이자는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너무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은행에서 우리한테 줘야 될 이자는 얼마였겠어요? 10만 원. 그쵸? 10만원인데 아까 얘기했던 원천징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금이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걸 제3자가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선납세금 쓰기로 했었죠. 선납세금은 얼마예요? 15,4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있겠죠. 자, 일단은 그 원천징수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요거 개념 이해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차변에 여러분들이 차변이 됐던 대변이 됐던 우선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제일 확실한 것부터 기록을 해보면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 얼마라는 거 확실하게 알죠. 84,600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걸 원천징수 했으니 선납세금 쓰기로 했잖아요. 선납세금 얼마? 15,400원 이렇게 쓰고요. 자, 이래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변에 우리 회사의 이자 수익이 얼마였었기 때문에 1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계정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삼아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아까 제가 그 외부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강의하고 돈 줬을 때 걔 원천징수 했었죠. 그건 소득세만 몇 퍼센트였었어요? 아까 3%. 지금 이거 소득세 나중에 세무이급할 때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거 원천징수세 15,400원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율대로 다 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내용이니까, 우리 보통예금 있죠. 보통예금에 보통예금뿐만이 아니라 정기예금 등등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원천징수하는 세율 있죠. 즉 우리 거 띄는 거요. 소득세가 14%예요. 일반적인 게 몇 퍼센트다? 14%. 근데 여기에 10%가 뭘로 또 들어가요? 14%에 10%면 1.4%죠. 이거 지방소득세예요.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겠어요? 얘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소득세가 됐던 지방소득세가 됐던.
그래서 15.4%가 세율이란 말이죠. 그럼 10만원에 15.4 하면 딱 15,400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식적으로 미리 하나 알아둘 것은 예금 이자 보편적인 세율이 몇 퍼센트다? 소득세만 14%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계산할 때도 아마 나중에 배우실 때에도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나중에 할 것이겠지만, 자, 일단 요 계정에 대해서는 선납세금까지 사용한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직접 문제에서 이 회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납세금이 발생하는 거구나 한번 알아두면 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알아두면 계속 예금 통장에 이자 원천징수 은행에서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한 번만 봐도 되지 뭐 할 때마다 배우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1일로 해주시고요. 사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으로 84,500원이었나? 84,6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 15,40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1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월 2일 거래요. 지난번에 우리 수익 비용 계정할 때 그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정 차후 해드린다 그랬었죠. 문제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외환 관련된 거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해보고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외국환 금액이 포함됐다. 지금 이거는 부채죠. 돈 빌렸다는 얘기예요.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했대요. 환전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저도 그랬었지만 이 외환 환율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이 환율 문제가 나오게 되면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왜? 일상적으로 여지껏 살아오면서 많이 적용해서 해봤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차익 금액은 여기 10,000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두 개 나와 있어요. 1달러당 돈 빌릴 때는 1달러당 1,000원이었었고 지금 상환할 때는 1,200원이었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10,000달러 곱하기 여기 1,000원 하면 1,000만원, 1,200원 하면 1,200만원.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초급 과정이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오지만 환율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금액도 딱 10,000달러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기 환율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능하다면 환율로 계산하세요. 환율만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돈 빌릴 때 얼마 빌린 거예요? 원화로 1,000원 빌렸어요. 1달러다. 그죠? 근데 지금 갚아야 돼. 얼마를 갚고 있어요? 1,200원 갚아야 돼. 그럼 내가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자, 요걸 여기 10,000달러는 신경 쓰지 말고요. 환율만 갖고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빌렸을 때 얘가 1,000원이 단기 차입금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얘 갚는다며. 그럼 차변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3월 2일 날짜에서 차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이거 갚는 거잖아 지금. 단기 차입금에는 당연히 누구한테 빌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거래처 잊어버리지 말고 좋은 은행 써주셔야겠죠. 그죠? 자, 금액은 1,000원을 내 지금 갚아요. 부채로 있었던 거. 근데 환율 때문에 내 통장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금액은 얼마가 빠져나가요? 1,200원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손해를 봤어. 얘를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외환차손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대로 이익이 나면 외환차익이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얘는 며칠 날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날짜가 3월 2일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3월 2일 날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눈에 보기 좋죠. 그리고 여기다 5만 곱하면 돼요. 곱하기 10,000달러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 눌러서 여기는 곱하기 10,000 하면 여기 1,000만원 나오겠죠.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1,200만원 나오겠죠 뭐. 그 다음에 여기 외환 차손은 얼마가 생겨요? 여기 10,000 하니까 200만원 생기겠네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활용할 때에는 뭐 먼저 계산을 하셔서 하든지, 이거는 계산이 되게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금방 쓸 수 있지만, 거기 환율이라든지 실제로 뭐 1228원, 1123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여기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에는 외환차손, 외환차익 있다. 그런데 이 계정은요, 어떨 때 이 계정을 쓰냐면 실제로 외화를 거래했을 때, 실제 외화 거래일 때 외환차손, 외환차익 계정을 쓰는 거예요. 실제 거래.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 미리. 실제 외화 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환율로 인해서 차이 나는 걸 외환 손익이라고, 이렇게 차익, 차손을 갖다가 한꺼번에 부르는데 다 써야겠다. 외환 차익. 또는 손실일 때는 외환 차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자, 근데요, 얘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돈을 빌리기는 했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환율은 똑같아요. 우리가 빌렸을 때 환율은 1,000원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실제 환율은 1,2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부에 1,000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 1,200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 1,200원이죠? 왜? 그게 실제 가치니까. 그죠? 그럼 차이가 얼마 생겼어요? 200원 생겼죠? 그 차이 나는 거, 즉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12월 31일 날 모든 자산은 현재 가치로, 지금 공정가치로 다 평가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외화 부채도 평가한 거예요. 당연히 외화 자산이 있다면 외화 자산도 평가합니다. 평가해 보니까 차변에 지금 환율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생겼죠. 얘는 외환 차손이라고 쓰지 않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써요. 계정이 달라졌네요. 똑같이 환율 때문에 차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이나 차손 쓰는 계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만원 손해봤죠. 대변에 뭐가 더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단기 차익금이 그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얼마가? 200만원이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썼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나는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용어가 너무 헷갈린 거야. 왜 어떨 때는 외환차손이 되다, 외화차손 아니야? 외환이야? 글자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계정이. 근데 여기서 구분을 그나마 해드린다면, 여기 외화 환산이라고 쓴 거 요거 있죠? 환산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배웠던 단기매매증권에서 평가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계정 중에서 이거 까먹었어. 그때 이거 외환 차손이라고 썼나,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썼나,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겠죠. 그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날짜가 되게 길죠. 그럼 12월달에는 긴 거 쓰세요. 아닌 날에는 짧은 거 쓰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정확히 암기하는 게 좋은데 또 시간이 되면 반복돼서 여러 번 나오니까 익히게 돼요. 근데 혹시 시험 보러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두 가지 방법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12월 달에는 긴 글자 찾는다. 근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 외환권을 알잖아. 그러면 우리 계정 조회할 때 컴퓨터는 켜져 있을 테니까 계정을 조회해 보세요. 외환 치기만 하면 계정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긴 거 찾으라고요. 그러면 계정 기회가 안 나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회계 3월 2일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했을 때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이라고 부른다. 또 이렇게 또 하나 더 팁을 드릴까? 지금 생각났어. 외환은행 있죠. 외환은행 가서 돈 준다고 생각하면 외환은행 생각하세요. 실제로 돈 거래할 때.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길잖아요. 긴 거 쓴다. 뭐 이렇게. 그러면 까먹는 게 좀 덜하긴 하겠죠. 제가 언제까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세요. 잘. 자, 그러면 3월 2일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지껏 강의하면서 외환은행은 처음 생각했다. 근데 확 와닿지 않아요? 오케이. 자, 차변에다가는요, 우리 부채 갚으니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좋은 은행이라 그랬어요. 금액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외환 차손 차익, 차손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줬다 1200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월 3일 거래해 볼게요. 보통예금에서 2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12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말이죠.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흔한 걸까? 드문 걸까?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얼마가 인출됐겠어요? 빠져나갔겠어요?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200원 해서 200만 1200원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게 금방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정기예금은요, 지금 여기 개월수가 안 나와 있죠. 장기인지 단기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 회계 프로그램 계정에 정기예금이라고 딱 있어요.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차변에 통장만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예금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200만원이 예금에 이렇게 입금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얘 지금 수수료예요. 송금할 때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예금에서 적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돈 거래하는 게 아주 일상적으로 흔한 얘기예요. 그럼 통장에 있던 이런 거래들은 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판관비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영업외라고 봐야 될까? 흔하게 거래하는 일반적인 상행위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판관비로 봅니다. 수수료 비용 할 때 그 판관비 있죠? 아니, 수수료 비용 할 때 그 코드 번호가 800번대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수수료 비용 조회해봐요. 하나예요? 두 개요? 뒷담 많죠? 이거 판단해야 된단 말이지. 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이거 쓰고서는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수수료 비용 그래갖고 1200원인데 얘는 몇 번대? 800번대 판관비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수수료 비용 여러분 기억나는 거 몇 가지가 있었느냐면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을 갖다가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수수료 비용 나왔었죠. 그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걔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수수료 비용 조회하셨을 때 900번대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지난번에 바드러움을 거래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추심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추심하게 되면 거기 은행 직원이 또 뭐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뜯겨야 되겠죠. 그때 수수료 비용은 제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판관비 똑같이 800번대예요. 지금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예금에 대한 수수료가 또 이렇게 나왔죠. 이 예금 정기예금에서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 발생하는 거 몇 번대라고 그랬어요? 800번대 판관비라고 그랬었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몇 개 나오지 않은 거니까 구분하는 기준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두 번 얘기했나? 세 번 얘기했나? 계속 앞으로는 얘기 안 할까?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정기예금은 어디다 했다고 여기 은행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안 써도 되는데 나와 있으면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3월 3일 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3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 정기예금 200만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1200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 됐고, 제가 여기 분기 다 써드리고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 늦지는 촉박하지는 않죠. 옛날에는 안 써드리고 그냥 했어. 왜? 나도 좀 편하려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 뭐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에이 천천히 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3월 4일 거래 봅니다. 자, 3월 4일 거래에서는 어떤 게 나왔나 봤더니 영동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1000만원에 샀대요. 투자 목적이라 그랬어요. 토지라 그랬어요. 얘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목적이 토지를 샀으면 토지라고 쓰시면 안 되죠. 토지라고 쓸 때는 사용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에서 우리 배웠던 거 뭐 있었죠?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1000만원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토지와 이런 게 유형자산 나오잖아요. 특히 토지 부동산 나오게 되면 부대비용 반드시 나오니까 부대비용이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금으로 500만원은 나머지 약속금을 발행해서 교부했대요. 자, 이것도 일단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다 써보자고요. 현금은 얼마가 나갔대요? 일단 500만원 줬다죠. 우리한테 기브앤테이크 투자 부동산이 생겼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현금으로 얼마 치렀다? 500만원 이렇게 줬다. 자, 약속금을 발행해서 줬대요. 나머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약속 지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미지급금 얼마? 500만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당일 취득세. 취득세는 세금이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나오면 뭘로 기록하기로 했었어요? 여기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죠. 투자 부동산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는 뭐에 해당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취득세가 투자 부동산에 얼마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요? 100만원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투자 부동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1100만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틀리는 거 여러분 겁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만 안 틀리면 되니까 시험 보러 가서만 안 틀리면 돼요. 지금은 연락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뭘 틀렸구나, 뭐 틀린 것들 또는 이해가 잘 안 갔던 것들은 잘 펴시고 눈에 띄게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걔네들을 반복해서 보시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취득세는 뭘로 납부를 했대요? 현금으로 했대죠. 현금 얼마? 100만원.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차변의 투자 부동산은 1100만원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현금은 얘나 따로 쓸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합쳐서 쓰면 되겠어요? 합쳐서 쓰고 미지급금 쓰면 되죠?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거래처 누구한테 줬는지 줄 건지
줄 게 있는지 써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짜 3월 4일 날짜로 저도 이렇게 기록을 할게요. 날짜는 3월 4일이고요. 차변에다가 토지 쓰시고 금액은 1100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500만원, 600만원 나갔죠. 합쳐서 그렇지. 살아있네. 나만 틀리네.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금 하기로 했고, 회사는 아까 영동이라고 그랬나요? 영동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죠. 3월 10일 거래고요. 3월 10일 거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매달 대부분 회사에서 매달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2월분 4대 보험 통합징수분 총 금액은 46만 9,440원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는 회사 부담분이 반이 있고 나머지는 급여를 지급할 때 예수액이 이만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전체 금액을 뭘로 납부했대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내역을 봤더니 관리직 직원 10만 2천원, 생산직 직원 13만 2천원, 단 4대 보험료 통합짐수금 보험료는 계정 뭘로 처리해달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아마 10중 8구 여러분들은 요 금액이 별거 아닌데도 멘탈 나가게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서와요. 자, 차변해 보세요. 차변에 얘 계정은 지금 뭐로 써야 되겠어요? 여기 반은 직원들한테 돈 띄워놨던 거 계정 뭐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납부해야 되니까 반은 무조건 예수금에서 빼줘야 되겠죠. 반의 금액이 얼마였었대요? 예수금액이 23만 4,72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이 어떻게 또 몽창 다 현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납부한 거는 46만 9,440원 이렇게 나간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될 거 23만 4,720원 중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될 거 판관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경비도 있죠. 지금 여기 관리직과 금액은 얼마래요? 23만 4천 어디 갔지? 720원 중에서 관리직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는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0만 2,690원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복리후생비 이번에는 제조 생산직 거죠? 복리후생비 얘는 500번대니까 제조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는 얼마래요? 13만 2,03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하는 거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네요. 첫 번째, 급여 지급할 때 직원들한테 4대 보험료 예수금으로 띄워놨던 거 50%는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제조업이기 때문에 관리직과 생산직 나누어서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기록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요거 물어본 거죠. 그럼 이렇게 월급 나갈 때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료 납부할 때마다 요거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거 한 번만 잘 익혀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매달 4대 보험료 정산은 지급은 매달 해요. 1년에 최소한 몇 번 발생해요? 최소한 12번 발생해요. 그죠? 그럼 이렇게만 그대로 쓴 대로 배운 대로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조업 들어갈 경우가 많을까? 일반 도소매업 들어갈 경우가 많을까? 도소매업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필요도 없겠죠. 그냥 하나로 쓰면 될 테니까. 자,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3월 10일.
날짜는 3월 10일에 차변에 예수금으로 3월 10일 답신에 34,720원. 그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 2천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90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3만 2천 30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다 납부했대요. 46만 9,440원.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달 거는 끝났고요. 4월달 게 나오네요. 4월달 거 김포에 대한 미지급금 중 160만원을 당좌예금. 자, 우리가 그 당좌예금은요 성격이 보통 예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만 특징적인 건 뭐다? 여기 당좌예금의 한도 내에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영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차변에 미지급금 갚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얼마? 160만원 갚아야 되는데,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죠. 어느 회사에 갚았는지 여기 거래처 김포 써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고 하니까 차변에다가는 당좌예금 해놓고 여기 16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얘는 되게 간단한 것인데 회사에서는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결제할 때요, 매번 그때그때 지출을 할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딱 날짜를 정해놨을까. 그럼 그 전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 돈 쓴 내용들 있잖아요, 다 미지급금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이렇게 정산을 하는 케이스가 보편적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4월 1일 거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날짜는 4월 1일 거래. 차변에다가 미지급금 거래는 김포 160만원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 16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4월 5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뭐하니까 지금 여기 4월 1일까지만 일단 입력을 하고요. 여기 동영상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은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2시간짜리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를게요. 중지하고